장례식장 복도에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검은 상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오가며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넸지만 내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아니, 들을 필요가 없었다. 그들의 위선적인 표정은 마치 잘 짜인 연극의 한 장면 같았으니까. 내 시선은 조문객들 너머에 있는 영정사진에 박혀 있었다. 김태수 회장, 내 남편 김도훈의 아버지, 그러니까 나의 시아버지. 79년의 파란만장한 생을 살다 간 사람. 나와는 무려 10년을 징글징글하게 엮였던 인연의 끝이 바로 저 프레임 속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는 호탕하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을, 그리고 그 눈빛이 지난 몇 년간 나를 향해 얼마나 의심과 경계를 품고 있었는지를. 유리 씨,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서. 옆에 선 남편 김도훈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다. 아, 이 사람.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이 남자의 눈에는 진심으로 슬퍼하는 며느리밖에 보이지 않는 모양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내 모습은 완벽했다. 살짝 충혈된 눈시울,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억지로 참고 있는 듯한 흐느낌. 이 모든 것은 내가 지난 10년간 갈고 닦은 며느리 연기의 정수였다. 도훈 시아버님께서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정말 몰랐어요. 떨리는 목소리를 흉내내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손끝에 전해지는 남편의 진심 어린 온기가 느껴졌다. 그래. 당신은 나를 믿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믿지. 그 순진한 믿음이 이 모든 계획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도훈 씨는 내게 있어 그저 이 철옹성 같은 김 회장 일가에 발을 들이기 위한 문이자 그 안에 들어가 모든 것을 차지할 수 있게 해줄 열쇠였다. 저 영정사진 속의 노인은 죽기 직전까지 나를 의심했다. 아니, 정확히는 내가 이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줄곧 경계했다.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가난하지만 착하고 가진 건 없지만 성실한 며느리 역할을 했음에도 말이다.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나는 그의 눈을 피하기 위해 끊임없이 완벽한 연기를 펼쳐야 했다. 이젠 그 끔찍한 연극이 끝났다. 귓가에 들려오는 남편의 위로와 달리 내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유언장. 오늘 밤 이 장례식이 끝나기 전까지 나는 그 유언장을 손에 넣어야만 했다. 김 회장이 마지막으로 남긴 그의 모든 재산이 담긴 그 유언장.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연극의 최종 목적지였다. 아이고, 우리 불쌍한 올케. 얼마나 마음이 아플꼬. 그때 내 어깨를 툭 치는 손길이 느껴졌다. 돌아보니 김미연, 신우이였다. 그녀는 나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위로가 아닌 날카로운 칼날 같았다. 마치 나의 깊은 속내를 꿰뚫어보려는 듯한 시선. 그녀는 언제나 그랬다.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녀의 눈은 나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있었다. 미연 언니.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다. 아니, 미소 대신 슬픔에 잠긴 얼굴을 해야 했지. 나는 얼른 표정을 다시 고쳐 잡았다. 네, 언니. 아버님이 가시다니 믿기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아버님께 잘했는지 우리 아버님도 다 아실 거야. 마지막까지 내가 손수 간병했잖아. 그녀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왠지 모를 뼈가 느껴졌다. 내가 간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간병? 간병이라 겉으로 보기엔 내가 가장 살뜰한 며느리였다. 죽어가는 시아버지의 손발이 되어주고 밤낮으로 병실을 지켰으니 말이다. 하지만 그건 전부 계획의 일부였다. 김 회장이 쓰러진 후 나는 그의 모든 주변을 장악했다. 간병인도 개인 비서도 모두 내 손을 거쳐야만 했다. 그가 누구와 통화하고 누구를 만나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유언장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를 엿듣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김 회장은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었다. 그는 이미 나의 속셈을 눈치챘고 내 간병이 시작된 이후로 유언장에 대한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경계했다. 그가 죽기 며칠 전 나는 그의 병실에 아무도 없을 때 몰래 유언장을 찾아보려 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서재에 있는 금고는 비밀번호가 바뀌었고 그는 나에게 비밀번호를 가르쳐주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리고 지금
바로 그날이 온 것이다. 장례식장이 북적이는 틈을 타 나는 잠시 밖으로 나갔다. 화장실로 향하는 척하며 사람들이 잘 오가지 않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비상구 계단 앞에 멈춰섰다. 핸드백을 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수첩 안에는 내가 지난 5년간 공들여 모은 정보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김 회장의 필체, 그의 말투, 심지어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문장 구조까지. 나는 이 모든 것을 모아 진짜 유언장과 똑같은 가짜 유언장을 만들었다. 그의 필체를 완벽하게 모방하고 법적으로 문제없을 만한 문구들을 넣었다. 그리고 그 안에 나의 이름 석자를 넣었다. 김태수 회장의 모든 재산을 신유리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신유리, 너의 차례야. 나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거울 속 내 눈은 슬픔이 아닌 뜨거운 열망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진짜 유언장을 찾아내 없애고 가짜 유언장을 세상에 내보이는 것. 아버님,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먹고 살아야죠. 차가운 복도에서 나는 혼자서 미소 지었다. 진심으로 기뻐서 웃은 것이었다. 이 지긋지긋한 연극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날, 그리고 나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의 이 모든 계획이 한낱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릴 거라는 걸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다. 빈소는 밤이 깊도록 조문객들로 북적였다. 사람들의 슬픔은 진심이었을까? 글쎄, 나에게는 그저 김태수 회장이라는 거대한 권력의 상실 앞에 각자의 이해관계를 계산하는 무대처럼 보였다. 나는 완벽한 며느리 가면을 쓰고 도훈 씨 옆에 서서 꾸벅꾸벅 인사를 건넸다. 입가에 미세한 경련이 일었다. 진심으로 슬퍼서가 아니라 저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기가 힘들어서였다. 모두가 나를 동정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들의 동정 속에 숨겨진 의심과 호기심을 읽어낼 수 있었다. 어머, 유리가 시아버님께 얼마나 극진했는지 몰라. 마지막까지 손수 수발을 다 들었다고 하던데. 그래. 저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아마 김 회장님도 저렇게 효심 깊은 며느리 덕분에 눈 편히 감으셨을 거야. 귓가에 들려오는 칭찬은 겉만 번지르르한 빈 껍데기였다. 나는 속으로 픽 하고 웃었다. 효심, 수발. 그래, 맞다. 나는 그가 쓰러진 이후 5년 내내 그의 곁을 지켰다. 그의 식사와 약을 직접 챙기고 밤늦게까지 병실에서 그의 손을 주물러 드렸다. 모두가 나를 보며 혀를 내둘렀다. 저런 며느리 복은 김 회장님 아니면 아무도 누리지 못할 거라며. 하지만 그건 철저히 계산된 행동이었다. 내가 그를 간호하는 동안 나는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 그가 누구를 만나고 어떤 전화를 받는지, 그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 혹시라도 실마리가 될 만한 이야기는 없는지, 특히 그의 서재에 있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 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딸까? 어머, 아버님, 벌써 주무세요? 3년 전 나는 한밤중에 몰래 그의 서재에 들어갔다. 그가 잠든 틈을 타 그의 금고를 열어보려던 참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금고의 잠금 장치가 열리는 소리가 나자마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유리야, 밤늦게 여긴 무슨 일로 왔니?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손에 든 물병을 흔들었다. 아버님, 목마르실까봐 물 좀 가져왔어요. 잠이 안 오셔서 깨어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래, 고맙다. 그는 다시 눈을 감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가 나의 거짓말을 모두 꿰뚫어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이후 그는 금고의 비밀번호를 바꿨다. 그리고 그 금고는 나의 손이 닿을 수 없는 곳에 놓였다. 그 금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단지 나의 존재를 지워버릴 진짜 유언장이 들어있으리라는 확신만 가질 뿐이었다. 옳게, 여기 커피 한잔 해요. 갑자기 김미연이 내게 다가와 따뜻한 커피를 건넸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도훈이랑 같이 장례식장 좀 지키고 있어. 나는 지금 한옥저택에 좀 다녀와야 할 것 같아서. 한옥저택이요? 왜요? 지금은 조문객도 많고 언니도 피곤하실 텐데. 나는 속으로 깜짝 놀랐다. 그녀가 지금 이 시점에 왜 한옥저택에 가려는 걸까? 설마 그 유언장 때문인가? 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미리 준비해둔 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도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한옥에 있는 귀한 도자기도 몇 개 가져다 놓고 싶어서. 그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김미연은 절대로 귀한 도자기 때문에
이 시점에 한옥저택에 갈 사람이 아니다. 그녀는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었다. 언니, 제가 갔다 올게요. 도훈 씨는 지금 손님들 받느라 정신이 없는데 제가 다녀오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요? 나는 그녀의 계획을 막기 위해 억지로 나서는 척했다. 하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괜찮아. 내가 직접 가서 가져오는 게 마음이 편해. 넌 도훈이 옆에서 며느리로서 해야 할 일을 해. 알았지? 김미연은 나를 며느리로서의 역할에 가두려 했다. 즉,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내가 감히 엉뚱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이었다. 나는 그녀의 의도를 눈치챘지만 어쩔 수 없이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뒤통수에 대고 눈을 흘기며 김미연이 장례식장을 떠난 것을 확인하자마자 나는 도훈 씨에게 속삭였다. 도훈 씨, 저 잠깐 머리가 너무 아파서 약 좀 가져올게요. 저 한옥저택에 제 약이 있는데 미연 언니가 가버려서. 그래, 그럼 내가 다녀올까? 이 순진한 남편 같으니라고. 나는 그의 얼굴에 손을 얹고 애틋한 표정을 지어 보였다. 아니에요, 도훈 씨. 지금 이렇게 손님들이 많은데 어떻게 자리를 비워요? 제가 빨리 다녀올게요. 30분이면 충분할 거예요. 나는 그에게 애교 섞인 미소를 지어 보이며 자리를 빠져나왔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사랑이 뒤섞여 있었지만 내 눈에는 오직 목표만이 보였다. 한옥저택, 그곳에 있는 진짜 유언장, 그리고 그것을 찾아 없앨 단 30분의 시간. 나는 서둘러 주차장으로 향했다. 이미 김미연의 차는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가 나보다 먼저 한옥저택에 도착할 것이다. 그녀가 유언장을 먼저 손에 넣기 전에 내가 먼저 도착해야만 했다. 나의 완벽한 계획에 변수가 생긴 것이다. 나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제부터는 시간과의 싸움이었다. 나의 모든 것이 걸린 마지막 승부였다. 엑셀을 밟은 발에 힘이 들어갔다. 내 차는 서울 시내를 벗어나 경기도 양평으로 향하는 도로를 무섭게 질주했다. 심장이 쿵 하고 불안하게 울렸다. 김미연이 이미 한옥저택에 도착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손에서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분명 나보다 먼저 집을 떠났다. 하지만 다행히 나는 그녀보다 더 빨랐다. 아니, 빨라야만 했다. 내 인생이 이 속도에 달려 있었으니까. 이 빌어먹을 신호등, 빨간 불에 걸리자 나는 핸들을 거세게 움켜쥐었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도훈 씨에게 거짓말을 했지만 지금 이 속도로는 어림도 없었다. 한옥저택은 차로만 1시간 거리다. 30분 안에 돌아가지 못하면 남편은 나를 의심할 것이다. 그건 내가 10년 동안 쌓아올린 완벽한 며느리라는 성벽에 금이 가는 일이었다. 이윽고 차는 김 회장의 한옥저택 앞에 섰다. 고풍스러운 기와와 웅장한 대문. 언제 와도 이 집은 나에게 위압감을 주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나에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만 같았다. 너 같은 천박한 것이 감히 넘볼 수 없는 곳이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예상대로 김미연의 차는 이미 마당에 세워져 있었다. 나는 서둘러 차를 세우고 집 안으로 달려 들어갔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내가 코를 찔렀다. 묵은 나무 향기와 오래된 종이 냄새, 그리고 희미하게 풍겨오는 동백꽃향. 김 회장이 좋아하던 냄새였다. 미연 언니. 나는 일부러 다급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부엌도 안방도 어디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때 저택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서재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드디어 그녀가 찾아냈나? 나는 숨을 죽이고 서재 문 앞으로 다가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목소리들이 들렸다. 하나는 김미연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나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았다. 김미연 혼자가 아니었다니. 대체 누구지? 나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서재 안에는 김미연과 함께 키가 크고 안경을 쓴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다. 그 남자 앞에는 김 회장의 서류철과 함께 묵직한 가죽 케이스가 놓여 있었다. 그 케이스 안에 유언장이 들어있으리라는 것을 나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미연 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나는 최대한 놀란 척, 걱정스러운 척 연기하며 서재 안으로 들어섰다. 김미연은 나를 보며 싸늘하게 웃었다. 옳게 왔어. 아버지 가시는 길, 우리 가족끼리 미리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하고 있었어. 그녀의 시선은 나를 향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말은 그 남자에게로 향하고 있었다. 변호사님, 이분이 제 올케 김도훈 씨의 아내 신유리입니다. 아, 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김태수 회장님의 법률 대리인 최진혁 변호사입니다. 최진혁 변호사. 나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다. 그는 단순한 법률 대리인이 아니었다. 김 회장의 비밀스러운 일들을 도맡아 처리하던 인물이었다. 그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은 김 회장이 마지막까지 유 원장을 나에게서 숨기기 위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를 증명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변호사님, 아버님께서 돌아가시는 마당에 이렇게 찾아오시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다. 최 변호사는 나를 뚫어져라 쳐다봤다. 그의 눈빛은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다. 나는 애써 그의 시선을 피했다. 혹시라도 내 과거가 탄로날까 두려워서였다. 아, 그런데 이 케이스는 뭔가요? 나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유 원장을 손에 넣으려면 일단 그녀의 손아귀에 있는 유 원장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내야 했다. 김미연은 나의 물음에 묘한 미소를 지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며칠 전 저에게 따로 맡기신 거예요. 이 안에 아버지의 진짜 유 원장이 들어있어요. 그녀는 천천히 케이스의 잠금 장치를 풀었다. 그 안에는 봉투 하나와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USB? 나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종이 유 원장만 생각했는데 USB라니. 김 회장이 나를 얼마나 불신했는지 다시금 깨닫는 순간이었다. 김미연은 봉투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게 보여주었다. 그 종이에는 김 회장의 필체로 유 원장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최 변호사의 공증 도장이 찍혀 있었다. 이게 아버지의 진짜 유 원장이에요. 며칠 전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실에서 작성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USB 안에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영상으로 담겨 있고요. 나는 내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것을 느꼈다. 유 원장 조작은 가능하지만 영상은 조작할 수 없다. USB의 존재는 나의 완벽했던 계획을 한순간에 무너뜨렸다.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싶었다. 그때 최 변호사가 굳게 다문 입술을 열었다. 신유리 씨. 제 얼굴 혹시 기억나십니까?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서재 안에 울렸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눈빛은 뱀처럼 차가웠고 나는 그 눈빛 속에서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었던 과거의 조각들을 보았다. 나는 애써 침착한 척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뵙는 건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만. 그렇습니까? 저는 꽤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가 천천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그 미소는 분명 나를 비웃는 것이었다. 그는 김미연에게 시선을 돌렸다. 저희가 전에 만난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신유리 씨의 이름이 달랐죠.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느낌이었다. 심장이 쿵 하고 떨어져 내렸다. 나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것을 간신히 버텨냈다. 어떻게 알았지? 나의 이름은 본래 신은정이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하루하루를 겨우 살아가던 볼품없는 이름이었다. 나는 그 이름을 버리고 신유리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신분 세탁을 했다. 김도훈을 만나기 위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의 이 모든 삶은 그 이름을 지우기 위한 발버둥이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변호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올케 이름은 신유리예요. 김미연이 의아한 표정으로 최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나는 김미연에게 다가가 그의 말을 막으려는 듯 손을 흔들었다. 언니 변호사님께서는 제가 아버님께 극진히 하는 모습을 칭찬해주고 싶으신 모양이에요. 과거에 봉사활동을 하던 시절 우연히 뵌 적이 있었나 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해달라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나의 연기를 비웃기라도 하듯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제가 기억하는 건 봉사활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떤 사건의 변호를 맡고 있었는데 신은정 씨가 그 사건의 증인으로 나왔었죠. 횡령 사건이었는데 관련 서류 위조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그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다. 내 과거의 가장 추악하고 치명적인 비밀을. 가난했던 시절 나는 돈을 벌기 위해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댔었고 서류 위조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다행히 그때는 겨우 증인으로만 끝났지만 그 기억은 나의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림자였다. 김미연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의심의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서류 위조라니 변호사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올케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언니 오해예요. 저는 그저 잠시 서류를 옮겨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을 뿐이에요. 그때 변호사님을 뵙고 너무 무서워서 기억에서 지우려고 했나 봐요. 나는 필사적으로 거짓말을 꾸며냈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나의 말을 끊었다. 신 회장님은 저에게 유 원장을 맡기시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하셨습니다. 혹시라도 신유리가 유언장을 조작하려 들면 이 파일을 미연이에게 전달해주게 라고요. 그가 김미연에게 건넨 것은 봉투 안에 있던 USB였다. 나는 그 USB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USB에는 단 한 개의 파일이 들어있었다. 제목은 김태수 회장의 마지막 유언. 나의 조작 유언장은 종이 한 장에 불과하지만 저 USB 안에는 영상과 함께 나의 과거를 폭로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들어있을지도 모른다. 김미연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으려는 듯 손을 뻗었다. 언니, 안 돼요. 그건 아버님께서 우리 가족에게만 남기신 말씀일 거예요. 변호사님 앞에서 틀면 안 돼요. 옳게. 왜 이렇게 초조해? 그냥 아버지가 남기신 말씀일 뿐이잖아. 혹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김미연의 눈빛이 더욱 날카로워졌다. 나는 그녀의 의심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최 변호사가 내게 다가와 나지막이 속삭였다. 걱정 마십시오. 신유리 씨, 회장님께서 제게 맡기신 건 그 USB뿐만이 아닙니다. 저는 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며칠 동안 회장님의 서재에 머무르며 회장님의 모든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저에게 따로 맡기신 물건도 있습니다. 그 물건이 무엇인지는 회장님께서 알려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만 만약 신유리 씨가 유언장을 조작하려 든다면 그때는 제가 그 물건을 세상에 공개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나의 심장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나는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던 나의 계획은 이미 실패로 돌아갔다. 그리고 이제 나의 과거는 물론 나의 미래까지도 이 남자에게 달려 있었다. 나의 완벽했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이것이 바로 나의 첫 번째 위기였다. 한옥 저택을 떠나면서도 온몸이 떨려왔다. 최 변호사의 말과 김미연의 싸늘한 시선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애써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운전대를 잡았다. 내 옆 좌석에 앉은 김미연은 한마디 말도 없이 창밖만 내다보고 있었다. 숨막히는 침묵이 차 안을 가득 채웠다. 언니 아까 말씀하신 그 도자기 잘 챙기셨어요? 나는 어색하게 말을 꺼냈다. 그녀의 경계를 조금이라도 풀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질문에 대꾸조차 하지 않았다. 나는 그녀의 싸늘한 침묵이 나를 향한 것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다. 옳게, 아까 변호사님 앞에서 왜 그렇게 당황했어?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제가요? 아니요, 당황하지 않았는데요. 그냥 갑자기 아버님 유언장 얘기가 나오니까 놀라서 얼굴이 그렇게 창백해지고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고 해. 평소에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던 내가 왜 하필 유언장 조작 얘기가 나오자마자 그런 반응을 보여. 그녀의 눈빛은 레이저처럼 나를 쏘아붙였다. 나의 거짓말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았다. 최 변호사의 폭탄 발언과 나의 허술한 연기가 지난 10년간 쌓아 올린 나의 성벽에 금이 가게 만들었다. 언니 정말 오해해요. 저는 그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아서 나는 끝까지 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다음 말은 나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었다. 아까 변호사님이 했던 말 잊지 마. 그 안에 내 과거가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너 혹시 과거에 이름이 달랐었니? 서류 조작 사건에 연루된 적이 있고. 나는 충격으로 굳어버렸다. 그녀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니, 알려고 하고 있었다. 최 변호사의 말 한마디로 그녀는 이미 나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한 것이다. 나는 그녀를 향해 이를 악물었다. 나를 향한 그녀의 의심이 이제는 확신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장례식장에 다시 돌아왔을 때 도훈 씨가 나를 보고 한 걸음에 달려왔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여보, 괜찮아? 왜 이렇게 늦었어? 미연 누나는 왜 같이 왔고 무슨 일 있었던 거야? 나는 도훈 씨의 품에 안기며 억지로 눈물을 흘렸다. 도훈 씨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 한옥 저택에서 유품을 정리하다가 너무 슬퍼서 미연 언니랑 다녀왔어요. 김미연이 나의 말을 가로채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도훈 씨에게로 다가가 나지막이 속삭였다. 도훈아, 너도 조심해.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이상한 일들이 많았어. 옳게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고. 김미연의 말에 도훈 씨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나를 맹목적으로 믿는 눈빛이 아니었다. 혼란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나는 그 순간
우리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10년간 내가 그에게 보여준 것은 모두 거짓이었고 이제 그 거짓이 드러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여보, 미연 누나가 무슨 말하는 거야? 도훈 씨는 나를 향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애틋한 표정을 지었다. 아니에요, 도훈 씨. 언니가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드셔서 그래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도훈 씨 옆에 있을게요. 나는 그를 안심시키려 애썼지만 이미 늦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눈빛은 이미 변해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김미연의 말이 맴돌고 있을 것이 분명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내 완벽했던 계획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진짜 유언장은 최 변호사의 손에 들어갔고 내 가짜 유언장은 쓰레기통에 처박혀버렸다. 이제 나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니, 딱 하나 남아 있었다. 죽은 김 회장. 그의 유언장이 봉인된 채 공개되지 않는 한 나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다. 나는 도훈 씨를 흔들어야 했다. 그의 나약한 성품을 이용해 김미연의 말을 불신하게 만들고 최 변호사가 가진 USB를 무효화시키도록 유도해야만 했다. 나는 잠든 도훈 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가 알던 순진한 남편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나의 마지막 희망이자 나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다. 나는 그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오기 위해 이제는 그의 심장을 움직여야 했다. 나의 계획은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더 치밀하고 더 위험한 도박이 시작된 것이다. 장례식장에서도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어야 했다. 내 마음속은 활활 타오르는 지옥이었지만 내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고통스러운 며느리의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훈 씨는 내 옆에서 나를 위로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의 눈빛 속에서 의심의 그림자를 읽어낼 수 있었다. 김미연이 뿌려놓은 의심의 씨앗이 벌써부터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여보, 정말 괜찮아. 아까 미연 누나랑 무슨 일 있었던 건 아니지. 누나가 좀 이상한 말을 해서. 도훈 씨는 조심스럽게 나에게 물었다. 바로 지금이다. 나는 그의 의심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나에게로 끌어들여야만 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다. 도훈 씨, 언니가 저를 너무 미워하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야? 미연 누나가 왜 그래? 아니에요. 그냥 아버님께서 저한테 유독 잘해주셨잖아요. 마지막 가시는 길까지 제가 옆에서 지켰고 언니는 그게 질투가 났나 봐요. 저더러 아버님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천박한 여자라고. 나는 잊지도 않은 거짓말을 지어내며 목소리를 떨었다. 도훈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미연 누나가 그런 말을 했다고. 말도 안 돼. 우리 미연 누나가 그럴 리가 없어. 아니에요. 도훈 씨, 제가 직접 들은 거요. 언니는 제가 아버님께 사랑받는 걸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유품을 정리하려고 하자마자 저를 밀어내고 자기가 직접 나섰잖아요. 다 재산 때문일 거예요. 나는 그의 나약한 성품을 정확하게 꿰뚫었다. 그는 그의 누나가 나의 착한 척하는 가면을 벗겨내고 나를 깎아내린다는 생각만으로도 분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의 분노는 정확히 김미연을 향했다. 미연 언니는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따로 만들었다고 주장했어요. 그 유언장이 언니한테만 유리하게 되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걱정되어서 아버님께 직접 여쭤보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언니가 저를 막았어요. 언니는 아버님 재산을 다 차지하고 싶은가 봐요. 나는 그의 마음에 불을 질렀다. 김미연이 유언장을 손에 쥐고 있다는 사실을 넌지시 흘리며 그녀가 나쁜 사람이라는 프레임을 씌웠다. 나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게끔 나는 철저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 도훈 씨는 분노에 차서 몸을 떨었다. 그의 눈에는 나에 대한 의심 대신 그의 누나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 차 있었다. 그래. 도훈 씨는 나에게 복종하는 남자였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줄 수 있는 남자였다. 나는 그를 이용해서 김미연을 무너뜨려야 했다.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우리 미연 누나가 그런 생각을 할 줄은. 아니에요, 도훈 씨. 언니도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어요.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 언니도 얼마나 충격이 크셨겠어요. 그냥 우리가 이해해야죠. 나는 그를 더욱 안심시키고 내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너그러운 척했다. 나의 너그러운 태도는 그의 죄책감을 자극했다. 그는 나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기 시작했다. 그날 밤
나는 잠든 도훈 씨의 휴대폰을 몰래 꺼내들었다. 김미연과의 통화 목록을 확인하고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다. 최 변호사는 김미연의 예전 남자친구였다는 것을. 나는 픽 하고 웃었다. 이럴 수가. 하늘이 나를 돕고 있구나. 최 변호사가 김미연과 특별한 관계였다면 그가 가진 유언장과 USB는 충분히 공정성을 잃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김미연이 개인적인 관계를 이용해 유언장을 조작하려 했다고 몰아붙이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새로운 계획이었다. 그래, 김미연. 내가 가진 것이 진짜 유언장이라고 해도 나는 그것을 가짜로 만들어줄 수 있어. 나는 잠든 도훈 씨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그의 순진한 사랑이 나에게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다. 나는 그를 이용해서 김미연과 최 변호사를 동시에 무너뜨릴 수 있었다. 나의 선택은 정해졌다. 과거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나는 더 잔인하고 더 치밀한 악마가 되어야만 했다. 나는 그의 입술에 입을 맞추었다. 이 키스는 사랑이 아닌 복종과 탐욕의 맹세였다. 새벽녘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조문객이 떠난 후 우리 가족만 남아 빈소를 지키고 있었다. 도훈 씨는 넋이 나간 듯 의자에 앉아 있었고 김미연은 굳은 얼굴로 영정사진을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도훈 씨 옆으로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의 몸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도훈 씨, 미안해요. 제가 괜히 언니한테. 나는 애써 눈물을 짜내며 말했다. 도훈 씨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뿐만 아니라 혼란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그는 이미 내가 심어놓은 거짓말을 믿고 있었다. 여보, 미안해하지 마. 내가 미안해. 내 누나가 그렇게 속물일 줄은 몰랐어. 아버지 장례식장에서까지 재산 얘기나 하고.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때 김미연이 우리 쪽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살벌했다. 도훈아, 올케가 너한테 무슨 말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재산 얘기가 중요해.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이야. 미연 누나야말로 재산 얘기는 그만해. 유리가 아까 그랬잖아. 그리고 최 변호사랑 무슨 관계야? 왜 하필 내 옛 남자친구가 아버지의 유언장을 갖고 있는 건데? 도훈 씨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김미연은 충격에 굳어버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계획대로였다. 도훈아, 그건 그저 과거의 일이야.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변호사님께 직접 부탁하셨다고. 그래, 부탁하셨겠지. 하지만 왜 하필 누나의 옛 애인한테 부탁을 해? 공정하게 다른 변호사한테 맡기면 될 것을. 누나 혹시 유언장을 위조한 거 아니야? 최 변호사랑 짜고. 도훈 씨의 입에서 나온 말은 내가 김미연에게 던지고 싶었던 말이었다. 나는 조용히 도훈 씨의 팔을 잡아 그를 말리는 척했다. 도훈 씨 언니가 아니라고 하잖아요. 언니가 설마 그런 짓을 했겠어요? 유리 씨, 가만히 있어.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김미연은 나를 향해 날카롭게 소리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억울함으로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분노를 즐겼다. 나의 가면을 쓰고 그녀를 조롱하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미연 언니, 저는 언니가 이렇게까지 저를 미워하는 줄 몰랐어요.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도 저한테 너 같은 천박한 여자가 우리 집 재산에 눈독 들이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전 언니가 아버님 유언장을 조작할까봐 너무 무서워요. 내가 지어낸 거짓말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도훈 씨는 완전히 김미연에게 등을 돌렸다. 미연 누나,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누나 정말 유리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니?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부터 재산 때문에 유리를 괴롭히고. 아니야, 도훈아. 그건 다 거짓말이야. 이 여자가 너를 속이고 있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에게 직접 USB를 주시면서. 김미연은 필사적으로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도훈 씨는 이미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배신감과 상처만 가득했다. 그때 빈소의 문이 열리고 최 변호사가 들어왔다. 두 분, 지금 이게 무슨 소란입니까? 장례식장 안에서 이런 식으로 싸우시면 안 됩니다. 최 변호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등장에 김미연은 그에게 달려갔다. 변호사님, 도훈이가 저를 의심해요. 제가 유언장을 조작했다고 도훈이한테 사실대로 말해주세요. 변호사님이 아버지의 유언을 직접 받으셨잖아요. 김미연은 필사적으로 최 변호사에게 매달렸다. 하지만 최 변호사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굳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볼 뿐이었다. 최 변호사님, 말씀해주세요. 미연 언니와 변호사님은 예전에 사귀었던 사이 맞죠? 아버님께서 왜 하필 미연 언니의 옛 남자친구
친구에게 유언을 맡기셨는지 나는 마지막으로 치명타를 날렸다. 최 변호사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그 순간 김미연은 그의 표정 변화를 정확하게 읽어냈다. 그녀는 최 변호사를 향해 분노로 가득 찬 눈물을 흘리며 외쳤다. 변호사님, 설마 변호사님도 이 여자와 한패인 건가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미연 씨, 저는 그저 최 변호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김 회장이 남긴 또 다른 유언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다. 최 변호사에게 맡겨진 그 물건이 무엇인지 나는 비웃었다. 최 변호사는 김미연의 옛 남자친구라는 약점 때문에 나에게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김도훈은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 나는 승리를 확신했다. 모든 조문객이 떠난 후 빈소에는 김미연과 김도훈 그리고 내가 남아 있었다. 김미연은 굳은 얼굴로 상복을 정리하고 있었고 김도훈은 피곤한 기색으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들의 눈을 피해 조용히 빈소를 빠져나왔다. 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김 회장의 서재문으로 향했다. 그곳은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 나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한 유일한 장소였다. 나는 조심스럽게 서재로 향했다. 서재 안은 회장님의 손때가 묻은 책들과 서류들로 가득했다. 나는 그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어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봉투 안에는 김 회장이 직접 쓴 편지 한 통이 들어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나의 심장을 미친 듯이 뛰게 만들었다. 내 사랑하는 며느리 유리에게 내가 내 곁을 지키며 간호해준 것에 대해 진심으로 고맙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에게 충분히 보답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뿐이다. 나는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남기기로 했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뜻이다. 편지 내용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나에게 한 줄기 빛이 되었다. 김 회장은 나에게 모든 것을 남기기로 했다. 비록 이 편지가 법적 효력은 없었지만 이것은 아버지의 마지막 뜻이었다. 나는 이 편지를 들고 싸우면 김미연과 김도훈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다. 나는 이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싸움에 뛰어들어야 했다. 나는 편지를 품에 안고 서재를 나왔다. 나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나는 승리를 확신했다.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싸움에 뛰어들어야만 했다. 나의 손에 쥐어진 편지 한 통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 나는 더 이상 착한 며느리 연기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 나에게 남은 것은 오직 김태수 회장의 유산을 차지하겠다는 탐욕, 그리고 그 탐욕을 방해하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겠다는 잔인한 결심뿐이었다. 나는 간신히 몸을 추스르고 빈소로 돌아왔다. 도훈 씨는 여전히 나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김미연은 이미 나를 향한 경멸을 숨기지 않았다. 그녀의 눈빛은 마치 내가 가진 것을 전부 잃게 될 거야라고 말하는 듯했다. 그때 최 변호사가 우리 가족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말했다. 3일장이 끝났으니 이제 고인이 남기신 유언을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유언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이기에 공적인 장소보다는 사적이고 격식 있는 자리에서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회장님의 뜻에 따라 서재에서 진행하겠습니다. 가족분들 모두 잠시 저를 따라 서재로 가주시죠. 나는 최 변호사의 제안에 오히려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빈소처럼 사람들이 오가는 곳에서 내가 가진 편지를 꺼내는 것보다는 사적인 공간에서 시댁 식구들 앞에서 당당하게 공개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했다. 김미연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쳐다보았다. 그녀는 내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 같았다. 우리 가족은 조용히 빈소를 빠져나와 서재로 향했다. 서재 안은 이미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나는 당당하게 내 자리에 앉았다. 내게는 김 회장의 마지막 뜻이 담긴 편지가 있었으니까. 나는 이 편지를 들고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 변호사는 책상 위에 놓인 봉투 하나를 들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고 김태수 회장님께서 남기신 유언장입니다. 회장님께서 직접 서명하셨고 변호사인 저의 공증이 찍혀 있으니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문서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고 유언장을 꺼냈다. 유언장의 내용은 내가 예상했던 것과 같았다. 고 김태수 회장님의 모든 재산은 장녀 김미연, 장남 김도훈에게 균등하게 상속한다. 나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속으로는 안도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 하지만 나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다. 나는 품에 안고 있던 편지를 꺼내 들었다. 변호사님, 이 유언장은 진짜가 아닙니다.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담긴 편지입니다. 나는 편지를 꺼내 들어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도훈 씨는 충격에 휩싸인 나를 보며 안쓰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김미연은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어머 옳게. 그게 대체 무슨 편지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작성하셨다고. 도훈아 이 여자 말 듣지 마. 미연 누나 그만해.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을 다시 작성하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어. 도훈 씨의 말에 나는 승리를 확신했다. 나는 그를 이용해서 김미연을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최 변호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신유리 씨, 그 편지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유언장에 대한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최 변호사는 봉투 아래에 있던 작은 USB를 꺼내 보였다. 그리고는 그 USB를 노트북에 꽂았다. 화면에는 김태수 회장의 영상이 재생되었다. 그의 얼굴은 병색이 짙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내 며느리 유리에게. 김 회장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려 퍼졌다. 나는 충격으로 온몸이 굳어버렸다. 나는 내 며느리 유리가 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우리 가족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안다. 그래서 나는 유리가 내 아들을 만나기 전 신은정이라는 이름으로 살았다는 것을 알고도 모른 척했다. 나는 온몸이 떨렸다. 김 회장은 나의 과거를 알고 있었다. 나는 내 며느리가 진심으로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나는 유언장을 하나 더 작성했다. 그 유언장에는 내 모든 재산을 유리가 상속받는다고 적혀 있다. 나는 놀라움과 기쁨에 숨을 멈추었다. 하지만 김 회장의 다음 말은 나의 심장을 다시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유언장에는 조건이 있다. 유리가 나의 마지막 유언을 존중하고 이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명을 했을 때만 그 유언장은 효력을 가진다. 만약 유리가 내 유언의 반기를 들고 다른 의도로 행동한다면 그때는 이 USB를 공개하라고 했다. 이 USB 안에는 유리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과거가 모두 담겨 있다. 내가 남긴 편지는 그녀의 탐욕을 시험하기 위한 마지막 덫이었다. 영상 속 김 회장의 눈빛은 차갑고 잔인했다. 그는 나를 시험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의 마지막 뜻을 존중했다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나의 탐욕 때문에 그가 남긴 덫에 걸려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이것이 바로 나의 진실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진 순간이었다. 나는 이 모든 상황을 부정하고 싶었다. 그때 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나의 패배, 그리고 나의 진실이 모두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나의 휴대폰이 울렸을 때 나는 이미 모든 것을 잃은 상태였다. 도훈 씨의 차가운 눈빛과 김미연의 승리감에 찬 미소, 그리고 최 변호사가 들고 있는 USB. 나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난 순간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다름 아닌 나의 친언니 신은진의 목소리였다. 은정아, 아니 이제는 유리라고 불러야 하나? 오랜만이네. 내가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너의 과거를 이제 내가 세상에 알려줄게. 나는 충격으로 전화를 떨어뜨렸다. 신은진, 내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 했던 나의 과거, 나의 불행의 시작. 그녀는 내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과거의 증인이자 나의 마지막 희망을 무너뜨린 장본인이었다. 언니가 어떻게? 내가 우리 가족을 버리고 도망갔을 때부터 나는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내가 부잣집에 시집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루하루 지옥 속에서 살았지. 이제 내가 겪었던 그 지옥을
나도 겪게 해줄게. 신은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인했다. 나는 졌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싸움에 뛰어들었지만 나의 상대는 김미연이 아닌 나의 과거였다.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 내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울부짖었다.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슬픔에, 나의 모든 거짓말이 탄로난 수치심에 나는 그 자리에서 미친 듯이 울었다. 유리 씨, 이제 그만 돌아가세요. 아버님께서도 당신이 더 이상 우리 가족의 일원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실 겁니다. 김미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그녀는 나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나는 그녀의 눈을 피했다. 더 이상 그들의 눈을 마주볼 자신이 없었다. 나는 빈소를 빠져나왔다. 내 뒤로는 도훈 씨의 차가운 시선과 김미연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었다. 나의 과거, 나의 불행, 나의 모든 것에서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도망칠 곳이 없었다. 내가 지난 10년간 쌓아올린 모든 것은 이미 무너졌다. 나는 차를 몰고 어디론가 향했다. 나의 목적지는 없었다. 나는 그저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나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신은진의 전화였다. 나는 그녀의 전화를 받을 용기가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휴대폰은 산산조각이 났다. 나의 마음도, 나의 삶도, 나의 모든 것이 산산조각이 났다. 나는 그렇게 도망쳤다.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나의 모든 것을 잃은 채로. 나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시간은 잔인했다.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난 이후 나는 시간이 멈추기를 바랐지만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다. 김 회장의 장례식장에서 모든 진실이 드러난 이후 나는 그 집에서 쫓겨났다. 김도훈은 내게 단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다. 그는 나를 사랑했기에 나의 배신에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것이다. 김미연은 승리했다. 그녀는 나를 향해 경멸의 미소를 지었고 나는 그 미소를 보며 나의 모든 것이 무너졌음을 깨달았다. 나는 이제 신유리가 아니다. 나는 다시 신은정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나의 과거는 이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나는 그 어떤 곳에서도 환영받지 못했다. 내가 그토록 버리고 싶어 했던 나의 과거가 나를 다시 잡아먹었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내가 꿈꾸었던 화려한 삶은 한순간의 꿈처럼 사라졌다. 나는 이제 낡은 옥탑방에서 혼자 살고 있다. 창밖을 내다보며 내가 살던 으리으리한 저택이 보인다. 나는 그 저택을 보며 나의 탐욕이 얼마나 무모했는지 깨닫는다. 내가 조금만 더 현명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욕심을 버렸더라면 나는 그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었다. 하지만 나의 탐욕은 나를 파멸로 이끌었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나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울리지 않는 휴대폰. 나는 나의 친언니 신은진의 번호를 보며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나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용서를 빌고 싶었지만 그녀는 나의 용서를 받아줄 리 없었다. 나는 그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뉘우치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는 나의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다. 나는 이 지옥 같은 삶 속에서 나의 모든 죄를 갚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다. 나의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지옥으로 향하는 길이었다.